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공식적으로 벚꽃이 폈습니다. 작년보다는 하루 정도 늦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일주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내일도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고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대신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밤사이 복사 냉각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공기질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 서울과 대구가 4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강계가 영하 2도, 함흥이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이 16도, 전주와 광주가 18도, 강릉과 대구는 20도까지 올라서 따뜻함이 느껴지겠고요. 북한 역시 평양이 16도, 함흥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그리고 전라남도 동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계속되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여러 가지 과일들이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 저온 현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4월과 5월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과와 배, 복숭아 같은 과수류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영도 전후에 저온에 노출되게 되면 개화 전후에 있는 과수류의 꽃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 피해를 입기 쉽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화기의 저온 피해는 바로 수확량에 직결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주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저온 피해는 대부분 늦서리와 함께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농가에서는 만약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미세 살수 장치나 또 방사팬이 있다면 정상 유무를 살펴주셔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식 모닥불이나 방풍벽을 준비하셔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저온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영농가 날씨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인공 수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떨 때 인공 수분을 하게 되나요? 네, 원래는 이렇게 자연 수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후 변화와 함께 농약의 오남용 이런 걸로 인해서 벌과 같은 방화곤충이 감소했고 또 수분수도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연 수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인공 수분입니다. 대신에 인공 수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적기의 과일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결실률도 80%까지 향상됨으로 따라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 수분이 가능한 시기는 아무래도 개화기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언제가 적기인가요? 네, 인공 수분의 적기는 개화를 한 다음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수의 꽃이 40%에서 80% 정도 피었을 때가 인공 수분의 적기입니다. 그리고 화분발화와 화분간의 신장이 20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도 인공 수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서너 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인공 수분이 아무래도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날씨를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는 등 이런 좋지 않은 기상 조건에서는 암술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암술 머리에서 이슬이 마른 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공수분을 한 다음에 3시간 이내에 비를 맞게 되면 번거롭더라도 다시 인공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요즘같이 평년 기온을 밑도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화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화기 동안에 비가 온다거나 저온에 노출되게 되면 이 수정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낮은 온도가 지속되게 되면 화분 발화와 화분간 신장이 장기간 억제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화분 발화의 적정 온도인 22도에서는 화분의 발화율이 80%가량 되는 것에 비해서 7도로 온도가 낮아지면 20%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12도 이하에서는 수정 후에도 씨방이 비대가 지연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발육해서 조기 낙과가 우려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개화기 때 기온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배 산지죠. 나주의 작년 기온을 보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초 나주의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화분 발화율이 떨어지는 7도 이하의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4월 8일에는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4월 하순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인공 수분 온도를 적정 온도를 넘는 것으로 화분 발화율을 떨어뜨리는 환경입니다. 네, 올해 역시 기온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섬세한 온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저온일 때는 미세 살수 장치나 방상 팬을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온일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개화기 동안에 반대로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높거나 상대 습도가 50% 이하로 마르게 되면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지표면에 물을 뿌려주게 되면 암술의 수정 가능 기간이 연장되어서 결실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주는 방법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좋은데요. 10아르 300평당 4 내지 6톤의 물을 하루 동안에 2번에 나누어서 지표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개화된 꽃에 물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배 산지 중 한 곳이죠. 충청남도 천안시 성완읍, 직산읍, 성거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수의 인공 수분의 적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수 재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초보 농부들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공 수분은 과수 농사 중에서도 상당히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수분이 작업하기 어려운 농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만들어지는 과실 꽃가루 은행을 방문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과실 꽃가루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과 나상수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 근무하는 나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과실 꽃가루 은행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 수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 은행은 이러한 인공 수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꽃가루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과수 꽃가루 은행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과수 꽃가루 은행은 과수 주산 시군에서만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꽃가루 은행의 운영 여부를 시군 농업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꽃가루 채취 방법이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꽃이 완전히 피기 전 꽃봉오리 상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풍선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의 꽃을 따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꽃가루 은행으로 오시면 계약기라든지 약 채취기, 약 정성기 등 다양한 전용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작업 순서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취한 꽃가루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시죠. 네, 꽃가루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습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생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취한 꽃가루를 필름통과 같은 작은 용기에 넣어서 외부의 공기가 출입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냉장실에, 그리고 이보다 장기간 보관 후 사용하실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꽃의 수정은 벌과 같은 방화곤충이 해왔었는데요. 요즘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공 수분의 방법의 하나로 방화곤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개화기에 결실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방화곤충으로 대표적인 게 뒤형벌과 머리뿔 과유벌이 있습니다. 먼저 뒤형벌의 특징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형벌은 자연 수분에 비해서 착화율을 19%나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화가 시작되면 출구를 해가 있는 방향으로 설치한 다음에 1시간 이상 안정시킨 후에 출입문을 열어서 일벌들이 방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비가 온다면 봉분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10cm에서 100cm 높이의 받침대와 상부에 지붕용 판자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뿔 가위벌은 특히 사과나무의 수분 능력이 높이는 그런 우수한 벌인데요. 이 벌은 자연환경에서는 4월에서 6월 중순까지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벌통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 벌을 이용할 때는 고치를 5도씨 냉장실에서 보관하다가 개화 7일이나 10일 전에 방사통에 넣어서 사과과원에 배치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15도 이하의 저온이거나 아니면 강풍과 강우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벌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분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수분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적당한 건조한 날씨가 인공 수분에 유리하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역시 병해충의 발생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이때 주의해야 될 병해충으로서는 갈색날개 매미충이 있는데요. 이 해충은 1년생 어린 가지에 알을 낳아서 가지를 말라 죽게 하고
과실의 수확 시기와 피해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발 해충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의 방제를 위해서는 동절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 초 사이에 산란된 가지를 잘라주면 월동알의 98% 이상이 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이용해서 방지할 경우에는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활용하셔야 하고, 친환경 자재로서는 고삼 추출물이나 데니스 추출물 그리고 니임 추출물을 단독 또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공수분이 필요한 과일이죠. 복숭아 산지 중 한 곳인 경상북도 청도의 청도읍, 화양읍, 이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병해충 상담소, 오늘은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매실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매실나무에 하얀 점들이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병해충에 의한 것인지, 또 방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매실 농가에 피해를 입힌 해충이 바로 뽕나무 깍지벌레로 진단을 해주는데요. 어떤 해충인가요? 네, 뽕나무 깍지벌레는 잎이나 가지 또는 과실에 기생해서 지백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이 해충에 감염이 되면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해충입니다. 보통은 가지에 물이 지어 발생하고 흰색의 비늘이 빽빽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 3회 발생하고 성숙한 앙컷 형태로 가지에서 월동을 하는데요. 번식력이 강해서 뽕나무 깍지벌레가 기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징그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방제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제하면 좋습니까? 네, 이 뽕나무 깍지벌레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감염되지 않는 묘목을 심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제 방법의 하나로는 천적인 애옹점박이 무당벌레를 활용하는 건데요. 성충과 유충 모두가 효과가 있고요. 또 이 뽕나무 깍지벌레 약충이 이동하는 시기에 매우 활발하게 포식 활동을 하는 그런 천적입니다. 화학적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제적기인 뽕나무 깍지벌레가 알에서 부화해서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5월 상중순이나 7월 중순 그리고 9월 상순에 이렇게 적용 가능한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활용해서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병해충 상담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가 날씨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몹시 건조한 상태고요.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